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에서는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남겨진 과제들을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경제 철학 핵심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이거였었습니다. 이게 상징적이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그 핵심적인 공약들을 만들었던 한 분이 억울함을 좀 이제 호소하고 그랬었어요. 최저임금 문제가 너무 부각됐다. 그것만이 문재인 정부의 저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은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2020년까지 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은 상당히 상징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2012년부터 수출이 그러니까 정체 상황에 빠집니다. 2019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액이 그러니까는 2011년 수준 정도 그냥 안 됐었어요. 잃어버린 10년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비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이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기가 위축되어지면서 침체에 빠지면서 수출이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한 4분의 1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교육의 증가율이요. 절대액이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라 교육의 증가율이 한 4분의 1 정도 줄어듭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요. 90년대 후반부터 세계 경제의 성장률보다 무역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결과로 굉장히 많은 전 세계 경제가 호황을 누렸던 겁니다. 근데 그게 더 이상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내수를 그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내수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내수가 왜 취약해지냐?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뭐냐면 임금 증가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지난 수십 년간. 임금 증가율이요. 노동 생산성 증가율보다 임금 증가율이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 입장 속에서는 빚을 갚느라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속에서는 자녀들 교육 비용도 많이 들고 노후도 제대로 준비 못하면서 임금 증가율도 높지 않다 보니까는 가계가 소비 지출을 왕성하게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가지고는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도요. 낮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수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내수 강화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그것도 뭐냐면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가계의 소득을 그러니까는 강화시켜주고 가계의 그러니까 지출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지출 부담 많이 줄어졌죠.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도 이 연장선에서 폈었던 정책이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가 저소득층의 소득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상당히 상징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임금 근로자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일렬로 쭉 세웠을 때 임금 근로자를 100명으로 100등분 했을 때 50번째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중위임금 근로자라 그러죠. 중위임금 근로자의 소득의 3분의 2도 안 되는 사람들을 저임금 근로자라고 되게 OECD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통계를 내고 있죠.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가장 그러니까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전체니까 20%가 넘었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갈 길은 먼데 그러니까는 중단된 거죠.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2019년 그러니까 우리가 7월 달에 최저임금 결정을 하면서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포기 선언을 했죠. 당시에 대통령이 이제 유감 표명을 하면서 공약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 2020년 내년에도 지금 올해 지금 결정이 됐잖아요. 내년 최저임금도요.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 만원 내년까지도 2022년까지도 만원 달성 만원이 안 됐잖아요.
자, 우리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요. 2017년도 대통령 선거할 때 5명의 유력 후보들이 다 약속을 했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 달성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나 홍준표 후보가 2022년까지 얘기를 했었죠. 왜 그랬습니까요? 최저임금 1만 원 정도는, 만 원 정도는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죠.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실패했는가? 왜 중단했는가? 이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거정의, 소위 말해서 부동산 문제죠.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도 2번씩이나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듯이 주거정의를 내세웠죠. 대통령께서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듯이요. 관료의 벽을 넘지 못해가지고 관료들의 기술에 당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는 사실 국무총리가 제일 정점에 있었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주거정의는 왜 실패했는가? 이걸 복귀를 해야 됩니다. 복귀를요. 복귀를 해야 됩니다. 네? 다음 민주정부는요. 여기에 많은 부분들이 함축되어 있거든요. 이게 단순한 최저임금,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한국의 리키들이라고 제가 이제, 이건 제가 지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리키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요? 제가 왜 리키라고 표현을 했었을까요? 2019년 말에 미안해요 리키라는 영화 나온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배달 노동자, 앱을 통해서 배달 노동자가 이 리키라는, 예? 리키라는 그 주인공의 이름이죠. 리키가요. 그래서 이 배달 노동자들의 이 상황을 그러니까 영화한 것이죠. 오늘날 그러니까 많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예?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주인공을 익히는 남편은 앱을 통한 배달 노동자고, 예? 이렇게 나왔던 이 영화였잖아요. 이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제로아워 계약 노동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지금 뭐냐면 0시간 계약 노동자라 이겁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우리가 포함되어야 되는 건데 시간이 없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뭐 주문이 있으면은 가서 일이 있으면은 가서 가는 거고, 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한국의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 섞어 지금 리키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리키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일본의 사토리 세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중국의 탕핑족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의 리키들은요. 희망이 있는가 이거죠. 희망이 있냐 이거죠. 미래에 대해서요. 네? 미래에 대해서 이 앱을 통해서 배달 노동자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살고는 계시지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면서 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후정의. 기후정의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기후정의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라고 하죠. NDC라고 표현을 나오는데, 이 NDC를 좀 이렇게 풀어서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언론들에서 그냥 NDC라고 쓰는데, 이게 뭐냐면요, 국가적으로 결정된, 그러니까 기여도,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국가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는, 예? 우리 각 이제 의무를 이제 그러니까는 얼마큼 실행하겠다 이런 것들이죠. 이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라고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어요.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2050년까지요. 근데 최근에 기조가 약간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저탄소, 그것도 실현 가능한 저탄소 경제 전환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후퇴지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탈탄소하고 저탄소는 다른 말이죠. 그렇죠? 왜 우리가 기후정의를 왜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는가? 지금 몇 가지 문제를 제가 이게 전부 다 있잖아요. 상호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이 지금 내가 네 가지 지금 예를 제가 공간상 부족해서 네 가지를 이렇게 꺼냈지만은 다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서로가요.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네 개 문제, 주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가장 최소한의 그러니까는 수단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현실을 봐보세요. 이게 국세청 자료입니다. 2019년도, 2020년도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집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2019년도에 개인별로요, 통합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활동을 통해서 얻는 그러니까 임금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업소득이라든가 무슨 기타 소득들 많이 있잖아요. 네? 재산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합친 겁니다. 합친 건데, 개인별입니다. 개인별로 그러니까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이 2019년도에 2,415만 명 정도 됐었습니다. 2,415만 명 정도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는 이것을 천분위로 쭉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료를 제가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봤는데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2019년도에 최저임금이요. 그걸 월 단위로 계산할 때, 그럼 209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임금 곱하기 209시간 하게 되면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됩니다. 그게 얼마였었냐면 174만 5,150원이었어요. 연소득으로는 2,094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연소득으로는 2,094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2019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가지고 자기가 풀타임으로 일을 했을 때 연 한 2,094만 원 정도 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2019년도에 그러니까 개인별 이 소득을 가지고 쭉 계산해 보니까요. 최저임금 정도의 그러니까 월급이나 연소득을 못 버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냐면요. 저 59%에서 60%에 있는, 그러니까 뭡니까? 하위 한 40%, 하위 40%가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나 연소득을 못 벌고 있어요. 사실 월 175만 원 가지고 생활하기 이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특히 결혼하신 가정들 같은 경우 특히 더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한 60% 정도가, 한 40% 정도가 연소득으로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하를 그러니까 우리가 벌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최저임금도 안 준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지금 뭐냐면은 풀타임으로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얘기죠. 개 중에는 그러니까 자신이 파트타임으로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더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사회에 이렇게 저임금 계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현실이요. 그게 왜 그러냐? 아니, 그거 또 하나 자료를 보면요. 이게 뭐냐면요. 저임금 근로자가 되게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장이죠. 소규모 사업장이요. 고용 규모가 작은. 전체 산업에서요. 물론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러니까는 저임금 노동자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10인 미만, 그러니까 9인까지 이 기업자 사업장에서 뭐냐면은 이 9인 정도까지만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종사자 수가 2016년에요. 전체 사업장 중에서 41%였었습니다. 종사자는 얼마였었냐? 한 831만 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2019년, 2020년까지 집계가 안 돼서요. 2019년 보게 되면요. 45%로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인원수도 947만 명 정도로 증가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저쪽 서울 같은 경우 하게 되면 물레동 같은데 소위 말해서 제조업의 뿌리 산업들, 금형이나 주조나 뭐 이런 산업들을 보게 되면요, 소규모 사업장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지금도요, 주당 한 64시간, 예? 그러니까 격주로 토요일마다 일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임금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업체들 굉장히 많아요. 제조업만 보더라도요, 그 밑에 그림이 제조업체만 본 겁니다. 보게 되면요, 2016년, 박근혜 정부 말기 때입니다. 2016년이면요. 제가 비교를 한 게 그래서요. 제조업체만 보더라도 전체의 20%가 이런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9인 미만 고용 규모가요. 여기에 고용되고 있는 인원수가 100만 명이, 102만 명이 넘습니다. 제조업 종사자가 전체가 그러니까 해봤자 400만 명 정도 되는데 한 102만 명 정도 됩니다. 2019년에는 얼마 됐느냐? 한 6만 명 정도 더 증가했어요. 전체의 한 22%나 됩니다.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속에서도 이런 영세한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하고 장시간 노동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하는 이런 사업장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을 때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기업 사업장들도 힘들다고 아우성쳐요. 그래서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중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요,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사업장들은요. 그러면 이런 사업장들이 출구가 있어야 됩니다. 출구가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갈 출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없는 상황 속에서는 이분들 다 그냥 구조조정만 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다 문 닫으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멈춘 거예요. 멈춘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최저임금을 저임금 근로자를 없애려면 최저임금을 올려든지 어쨌든 간에 저임금 근로자들은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업장들 다 정리하고 이분들이 보다 높은 임금의 사업장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더구나 짧은 시간 내에. 이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건 추진해야 될 하나의 산업 재편의 문제입니다. 산업 재편의 문제지만은 이게 산업 재편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더 악화됐듯이 소위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산업 재편을 목표로 했던 게 혁신성장입니다. 그게 김동연, 홍남기가 추진했던 거예요. 근데 성과가 없잖아요. 성과가 없어요. 내용적으로요. 예?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 이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OECD 38개국의 평균 성장률을 제가 이거는 포스팅을 했었죠. 게시판에다가도요. 다스베이다나 이런 데서 얘기했었고요. 한국이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주요 국가 중에서는요. OECD 평균의 4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요.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뭐냐면요. 단위 노동 비용 증가율이라고 되어 있죠. 단위 노동 비용 증가율. 단위 노동 비용이 뭐냐면요. 상품을 하나 만드는데 상품 하나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있을 게 아닙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율입니다.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게 그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상품을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상품 한 단위당 노동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이 증가율을 보게 되면요. 2017년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를 100으로 놨을 때 우리나라가 최근 1분기까지 17.5%가 증가했어요. 인건비가 17.5%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한 4년 동안에요. 이걸 연 단위로 계산하면 4.1%가 한 거예요. 인건비가요. 그런데 OECD 평균이 얼마냐? 한 12% 증가했어요. 여기 G7 국가들 한번 봐보세요. 미국이 한 55%, 연 한 12%, 일본이 한 37%, 연 한 8%. 다 우리보다 높잖아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낮은 나라가 핀란드하고 아일랜드 정도뿐이 없습니다. 스위스 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인건비 증가율은 굉장히 낮은 나라인 겁니다. 인건비 증가율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주거 정의가 실패한 걸 얘기했잖아요. 이건 우리가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본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연 평균 3.1%씩 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소위 초이노믹스로 그랬다 해가지고 14년 하반기부터 막 이제 급등을 했었잖아요. 실제로 파란선 밑에 보게 되면 14년 그 하반기부터 쫙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 4.9%로 올랐습니다. 연 4.9%로 올랐어요. 물론 문재인 정부,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이 다 올랐어요. 올랐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주택 가격이 높게 오르면은 서민들은, 무주택자들은 굉장히 힘들죠. 힘들죠. 정부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연평균 2.8%였었어요. 수도권 지역이요. 문재인 정부 때는 5.8%, 2배가 넘잖아요. 그렇죠?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요. 그런 점에서 물론 제가 얘기했듯이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는 특히 지난해 2020년대 돈이 엄청 풀리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요인입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부동산 정책은 관료들한테, 모피아들한테 당했다. 기술에. 그거를 이낙연 국무총리 시절에 그거를 최소한 방치하거나 아니면 같은 입장에 있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주에요. 그렇죠? 이 결과물입니다. 대통령께서 사과를 2번씩이나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후정의를 얘기했어요. 기후정의요. 지난해 10월 달에 처음으로 그러니까는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시정연설 하면서요. 2050년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죠. 탄소 중립이요. 탄소가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안 나오는 저걸로 가겠다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UN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에다가 2017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4.4%를 감축하겠다고 제출했는데 이 규모가 박근혜 정부 때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냐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그러니까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기후 악당국이라는 평가도 받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린 뉴딜을 얘기를 하고 그러셨으니까는 이건 이제 기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목표를 잡은 것을 정부에서 작년 연말에 이렇게 잡았죠. 작년 연말에요. 2017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4.4%를 감축하겠다고요. 근데 UN 기후변화 협약에서 이걸 빠꾸 났어요. 더 상향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2050년 탄소 중립 못한다 이거죠. 네? 상향하라고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올해 5월 달에요. 녹색미래 정상회의, P4G라고 정상회의를 한국의 서울에서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했지만은 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여기서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2030년까지 이 감축 목표를 추가로 상향하겠다고 이렇게 천명을 했어요. 왜? UN 기후변화기구에서 더 올리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국가에서 이거를 그러니까는 긍정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는 수용하지 않으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 상향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광복절 축사에서 엊그저께죠. 지난주 전이니까요. 예? 엊그저께 이번 주 광복절 축사에서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기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 다시 얘기하는데
2030년 감축 목표를 뭐냐면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감축 목표를 그러니까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걸 올해 안에 그러니까는 올해 안에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실현 가능한 수준. 이건 뭐냐면요. 산자부, 그 주무 가장 핵심 부서가 이제 산자부 중, 이건 이 온실가스 감축은요. 환경부 문제이기도 하지만 산자부 문제이기도 하고요. 기재부 문제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가장 그러니까는 주범은 누구냐? 산업계거든요. 산업계입니다.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그러니까는 기재부에서 산자부에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유엔 기후변화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맞추기가.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이제 의견들을 제출하려니까는 대통령께서 표현이 좀 후퇴를 한 거예요.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그러니까는 감축 목표를 제출하겠다 이거예요.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산자부가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의견을 제출했거든요. 예?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소극적이 되고 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산업이요. 자, 이게 최근에 나온 하나의 기사인데요.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 대학의 연구팀이 전 세계 221개 국가들에 있는 2만 9천여 개의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분석해가지고 최근에 이걸 발표를 했어요. 논문으로요. 근데 그 중에서 뭐냐면은 발전소 5%가 이 2만 9천 개가 넘는 발전소 중에서 5% 정도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3%를 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서 5%면요, 그중 발전소가 5%면은 몇 개 정도 되겠습니까? 뭐 수십 개, 수백 개, 뭐 이렇게, 아니, 이게 2만 9천 곱하기 이 5%라게 되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발전소, 화력발전소 10개 중에서 3개나 있어요, 우리나라에요. 3개나 있는 걸로 나왔어요. 당진에 있는 화력발전소, 이 그림이 나오죠. 당진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세계에서 3위예요. 세계 화력발전소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위입니다. 옆에 있는 태안이 4위. 영흥도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9위. 그래서 랭킹 10위 안에. 이건 창피한 순서인데, 예? 그래가지고 당진에서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020년, 지난해에 한 4%를 그러니까 여기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배출하고 있어요. 저 하늘에 그러니까 북한 연기들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잖아요. 이게 화력발전소는 거기다가 미세먼지에도 굉장히 주범이죠. 미세먼지에도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까지 위협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 현재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못하고 있습니까요? 왜 못하고 있습니까요? 우리 기후정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을 하잖아요. 기후변화 위기 다들 공감을 하잖아요. 왜 못하고 있습니까요? 예? 우리나라 산업계,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저는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세계 추세를 쫓아가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됐으면은, 유엔에서 인정한 선진국이 됐으면 그에 걸맞는 그러니까 책임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청년들이 희망을 못 갖고 일본의 사토리 세대나 중국의 탕핑족처럼 이렇게 된다면은 대한민국 미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자연 생태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도 있잖아요. 이것도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미룰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자연 생태계하고 사회경제 생태계를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우리한테는 이게 그러니까는 눈앞에 다가온 문제들입니다. 이게 함께 그러니까는 공동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체계를 우리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만들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만들지 못하면은 청년들은 그러니까 일본의 사투리 세대, 중국의 탕핑족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 후보들 보게 되면요. 지금 이런 문제들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예? 과거의 역대 대통령 같은 인식 가지고는요. 지금 제가 아까 했죠.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정도 얘기가 가지고는요. 사실 전문가들이 참 문제예요. 너무 나이브한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기후정의 문제든 아니면 저임금 노동자 문제든 아니면 청년들의 문제든 간에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뭡니까?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고요. 연대와 협력보다는 경쟁과 자유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후정의는 불평등 문제 해결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거든요. 예? 가장 타격을 보는 게 기후재난의 고통을 가장 누가 타격을 봅니까? 우리 코로나 재난에서 봤잖아요. 여성들, 임시직이나 일용직, 청년, 그리고 나라를 보게 되면 개도국. 주로 취약계층, 취약국가들이 더 재난의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고통을요. 이 문제들을 우리는 인권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요? 이들 문제 해결 안 하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냐고요. 개도국의 코로나 문제 해결 없이 전 세계의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종지부가 됩니까? 네. 청년들의 미래가 없는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습니까? 자, 산업이 전환해야 되고요. 사회도 전환돼야 되고 사람들의 그 관점도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전환 문제는 저는 교육을요.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이 전환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사회 제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인 것이고요. 시스템의 문제인 거고요. 예를 들면 인간과 자연관계에서 요구되는 건 뭡니까? 코로나 전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모두가 함께 피해를 보고 모두가 함께 권리를 누려야 되고 모두가 함께 이익을 보거나 그런데 자연한테 그 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왜? 인간이 파괴시키는 거니까요. 인간만이 그러니까 의무를 줘야 되는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가? 혹은 이걸 더 나아가서 국제관계에다가 반영시킬 수 있는가? 이게 저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좁게 얘기하면은 환경부의 그러니까는 관점하고 기재부 산업부의 관점을 가로지를 수 있는 기재부와 산업부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거든요. 이 지혜와 용기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 대한 철학이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정책적인 대안이 4기 민주정부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집권해가지고는 이 문제 절대 해결 못합니다. 야당은요 여전히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고요 여전히 기업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예?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는 굉장히 채소주의로 접근하고 있고요. 소위 선별주의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야당이 집권해가지고 이 문제 전혀 개선될 가능성 없습니다. 그럼 민주정부가 이 문제는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과감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새로운 사회계약과 새로운 기본권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에 있습니다. 자연생태계와 사회경제생태계의 공진화를 위해서는요. 기후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녹색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후정의 운동하시는 분들은요. 기후정의 운동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성장지상주의
지금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 문제가 성장지상주의의 결과라고 이거를 이해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소득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노동을 해야 되고, 노동을 해가지고 더 많이 일을 해서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도 계속 증가시키고, 그럼 자원을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추출을 해야 되고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게 환경 파괴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 회로를 차단해야 되는데, 성장지상주의는 이 악순환 회로에서 못 벗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노동으로부터 좀 그러니까 자유를 좀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요? 예? 좀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은 노동시간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그 대신 반면에 자유시간이나 여가를 확대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주는 소득이 즉 자신이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 이 환경을 좀 생각하고 물질적인 욕망에서 좀 벗어나려면은 최소한 타인 앞에서 비굴함을 느끼지 않고 존엄을 좀 지킬 수 있어서 최소한의 물적 조건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 좀 필요하다고 이분들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저는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리키들한테도 이 기본소득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요? 자, 아까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을 못했어요. 우리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것은요, 경제활동을 통해서 시장에 나가서 활동하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는 시장임금, 자기가 노동을 해가지고 얻는 임금이죠. 시장임금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받는 사회임금이라는 것도 있죠. 사회임금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지난 30년 이상 동안에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사업장들을 이걸 수명을 계속 연장시키면서 아까 봤듯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는 저부가 가치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데 그게 장애물인 거죠. 그럼 최저임금 인상을 못하는 대신에 기본소득을 만약에 준다면은, 자, 우리 아까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최저임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하는 금액을 1년으로 해봤자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될까요? 됩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소득으로 줘가지고 보충해 준다면은 최저임금 그만큼 인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소득을 보조를 받는다면은 최저임금 그만큼 인상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최저임금 인상률 좀 낮출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한국의 리키들이 지금 그 배달 노동자로 하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일자리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이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에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지금 이러한 파국 국면 속에서 파국 국면을 우리가 지금 치닫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파국 국면을 벗어나서 새로운 이걸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려면은 이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새로운 기본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금융에 대해서 많은 지금 이 경선에서 후보들, 야당은 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다른 대안을 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새로운 기본권을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은 총리석과 해가지고 소득이 아마 많을 거예요. 예? 재산도 많을 거고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 젊은 사람들 지금 삶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나라는요 지금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요?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에너지 문제도 아까 기후 이 정의 문제도 실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은요, 공장이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에서 자유로워요. 그런 기업들은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철강, 금속, 이 하나같이 전부 다 뭐냐면은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이런 산업들이에요. 예? 근데 이런 산업들이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 지금 탄소세를 지금 매기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산업을 그렇게 산업 구조를 전환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제사회에서 이걸 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산업구조 전환을 하려면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게 뭡니까요? 제조업을 대신할 수 있는, 제조업의 일자리 잠깐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대신할 수 있는, 예? 그러면서 뭐냐면은 온실가스를 안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경제구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거 하려면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재원 문제 이렇게 따지고 하는 게 저는 너무 한가한 얘기 같은 거예요. 여기에 재원을 다 총동원을 해야 되는 거죠. 산업구조 바꾸고 기후정의 문제 해결하고 하는데 다 없는 자원이라도 긁어서 여기다 다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현장에서. 지금 인원 감축, 상실 구조 조정, 이런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미래는 아예 생각할 여유도 별로 없고,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보세요. 재정의 안정성을 갖잖아요. 심리적으로 이분들이 좀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그러니까는 꿈꿀 수 있고 시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본소득의 가장 큰 의미가요, 그런 겁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지금 전환하지 못하면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지금 앞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듯이요.